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피트 위스키, 또 피트 위스키 하면 빠뜨릴 수 없는 아일라 최초의 증류소입니다. 보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피트 위스키 엄청 좋아합니다. 오늘도 함께할 잔이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걷고 있는 남자 키워킹 잔이윤입니다. 뭔가 설명이 많이 길어졌네요. 공동 MC 잭입니다. 안녕하세요. 둘기둘기 비둘기입니다. 식상해 너네들. 네. 그러니까 저 재밌게 좀 해줘. 근데 닉네임을 바꾸기에는 이미 저희 구독자 수가 좀 늘었어요. 아니 닉네임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자기 소개 멘트를 형용사나 좀 부사를 좀 더 넣어서 그렇지. 오늘 말 잘하잖아. 언제나 날고 있는 언제나 와이드 터키. 오늘은 아일라 위스키 중에서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보모 증류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증류소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맡은 비둘기고요. 일단 보모 이야기하기 전에 아일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면 좋지 간단하게 않을까? 해주면 좋죠. 네네. 아일라 처음이니까. 네네. 아일라는 일단 스코틀랜드 왼쪽 하단, 그러니까 남서쪽이라고 하죠. 그 위치한 섬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위스키 맵이라고 하면은 6가지의 분류로 부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부지에 비해서 좁은 지역, 작은 섬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그냥 하나의 중요한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그런 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일라라는 명칭은 이제 보통 이제 게이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게이러보다 훨씬 오래됐대요. 그 옛날에 그 스코틀랜드 북부에 있던 이제 그 민족들의 언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게이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일라, 아일레이 뭐 이렇게 되게 표현이 여러 가지인데 약간 미국 같은 데서는 아일레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어떻게 보면 표현은 아일라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지금은 이제 증류소가 9개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더 생겼나요? 네네. 재작년에 2017년, 18년에 이제 신생이 하나 생긴다고 네, 신상이 하나 생겼고요. 어. 아직 3년이 안 돼서 제품은 안 나오는데 아마 내년쯤에 나오지 않을까. 와우, 기대됩니다. 네. 거기도 증류소 투어 가신 분이 엄청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일라가 왜 그러면은 그렇게 유명하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해주신 피트라고 하는 이제 독특한 재료 때문인데 그 보리를 몰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석탄 대신에 사용하는 이탄을 피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섬 지역의 피트 자체가 이제 퇴적층이 조개 껍데기나 뭐 해초류나 해조류나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탈 때 나오는 성분에서 나오는 그런 스모키한 힌트들, 약간 독특한 뭐 베이컨 훈제나 약간 병원향 같은 향이나 뭐 약간 스모키한 느낌, 이런 향들 때문에 이제 개성이 뚜렷한 곳이라고 하고, 이것도 이제 우리 막 법원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엄청 캐릭터를 고수를 했어요. 자기 캐릭터를 고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얘네도 이제 좀 잘 안 팔릴 때도 있었는데 그때 또 캐릭터를 이제 굴하지 않고 전통을 이어나간 그런 그런 이제 역사가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그 보모라고 하는 증류소는 아일라의 첫 번째 타자예요. 1번 타자. 그렇죠. 네네. 뭐 1779년에 이제 EST 하고 써 있어요, 보틀에. 네네. 그래서 엄청나게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처음부터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은 존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농부였고 뭐 우체국장, 상인, 증류업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했던 사람입니다. 쓰리잡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1766년에 킬라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보모로 옮겨와요. 그래서 이때부터 위스키를 좀 증류를 했다. 그러니까 밀주죠, 어떻게 보면. 밀주를 했고요. 보모라는 이제 뜻은 커다란 암초라고 하는 이제 게이러입니다. 섬이니까 네네, 그렇게 그쵸.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마침에 그때 아일라 섬의 지주였던 다니엘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모라고 하는 마을을 아일라 섬의 수도로 정하면서 마을이 확장됐고요.
그래서 이제 1779년에 아일라섬 최초이자 스코틀랜드에서 통틀어 두 번째 증류소를 설립하게 되죠. 근데 이제 뭐 1816년에 이제 증류소 허가를 받기 전에 실제로 증류했다는 증거는 뭐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건 어쨌든 자기 증류소에서 이야기하는 역사에 포함된 내용이라서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1837년에 농부자, 증류업자, 이게 농부랑 증류업자가 있는 같이 잉여 생산물을 그렇죠. 네네. 뭐 농사짓다가 남는 잉여 생산물로. 네네. 아니지 그 밀주하다 걸리면 그러니까 난 농부요 하면서 뒤에서는 네, 뭐 이때는 뭐 성직자가 뭐 술 몰래 마시고 그렇죠. 이런 데니까. 그래서 독일계 인물인 제임스 무터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가고요. 무터의 어떤 가문, 이 사람들이 증류소를 좀 확장을 하면서 좀 그 당시 현대적인 기술을 좀 도입하면서 증류소 이름을 좀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물건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도 하고 재료도 필요하고 이러는데 이 가문이 이제 증기선을 갖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볼이나 석탄 같은 거를 운반도 하고 위스키를 수출도 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흘러서 1925년에 캠벨타운의 JB 셰리프 컴퍼니에 매각이 되면서 보머 디스틸러리 컴퍼니로 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증류소가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때 군대가 여기에 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일라라고 하는 섬에. 그래서 뭐 비행기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대놓고.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그 왜 워시백이라고 하잖아요. 그 거대한 발효조. 네, 발효조에서 목욕하고. 목욕도 하고 뜨뜻한 물. 그리고 또 다시 술 담그고. 그치. 그때는 안 나요. 그때. 인간 냄새가 나는 술이네요. 네, 그랬다고 하고요. 그래서 1950년에 그 인버네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에 기반으로 한 윌리엄 앤 선즈. 윌리엄 그리고 앤 선즈. 윌리엄 그리고 앤 선즈의 매각이 됩니다. 1963년에 이제 또 보모 역사의 또 중요한 인물이죠. 스탠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증류소를 구매하고요. 이때는 이제 증류기를 4대로 늘리고 시설을 좀 현대화를 시켰어요. 근데 여전히 어떤 플로우 몰팅이라고 하죠. 그거를 좀 보존을 했어요. 근데 이게 100%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의 보리를 이제 플로우 몰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당시에 증류소 비지터 센터를 만들고요. 그리고 모리슨이 소유한 시기였던 1960년대 증류소가 제품들이 되게 좀 널리 이렇게 알려졌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당시 모리슨 보머라고 해서 이름을 좀 따로 부르는 제품들이 있어요. 갈매기 이렇게 라벨 그려져 있는 그 당시 제품이 지금도 이제 좀 레전드 반열에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류소는 모리슨 보머 디스틸러즈 소속이고 이제 회사가 1994년에 산토리라고 하는 일본 회사에 진빔 산토리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산토리에 있는데 뭐 이것도 좀 말이 많죠. 산토리에 인수가 되면서 90년대 이제 뭐 맛이나 이런 게 좀 스타일이 좀 달라졌다라는 말이 있어서 뭐 이 당시 90년대 딱 중반쯤에 산토리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은 보모 증류소가 약간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스코틀랜드 증류소에서 굉장히 오래됐고 아일라에선 처음이고 뭐 스코틀랜드 전체에서는 두 번째로 이제 생겼던 증류소라고 하는데 이 증류소가 산토리로 매각이 되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뭐 스코틀랜드가 정신을 팔았네. 그쵸. 됐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했던 네,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토리 넘어오면서 이제 뭐 일부 이제 원액들은 뭐 롬로이라고 하는 블렌디드 위스키나 뭐 블랙보틀, 블랙보틀 이거 저 최근에 마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100% 몰트에 사용될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95년도에 이제 좀 유명해요. 파인 앤 레어 위스키로 좀 유명한 이제 블랙보머를 출시를 하고요. 그리고 2000년에는 이제 피니시, 그러니까 그 캐스크 피니시
피니쉬라고 하는 작업을 좀 다양한 제품들을 하는데 뭐 포트나 보르도 와인 캐스크에서 피니쉬하는 여러 제품들이 있어요. 더스크, 던더스크, 뭐 클라렛, 보야지. 보야지. 이런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2007년부터 18년 산이랑 15년 다키스트가 이때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 이제 산토리가 진빔을 인수하면서 거대 기업이 되면서 이 보모어와 라프로익이 또 인수가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보모 뭐 좀 말이 많은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올드 바틀이랑 맛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어떤 그런 이제 위스키를 뽑는다면 보모가 좀 뽑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드셔보셨으니까. 그렇죠. 올드 보모들을 많이 모리슨들요? 네네네. 뭐 그쵸, 모리슨들. 모리슨 보모. 그 전은 솔직히 우리가 마셔볼 수 있는 맞아요. 그 영역이 아니니까 사실 좀 그렇고,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리슨 보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사람들이 열광하고 약간 프리미엄에 많이 붙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웃돈을 주고도 막 구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나마 최근이잖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접할 수 있는 제품군이니까 거의 뭐 한 1960년대, 70년대 그 정도까지도 조금 힘들긴 한데 거의 뭐 한 8, 90년도에 나왔던 보모어들, 올드 보모어들, 네, 느껴지는 그런 풍미 자체가 굉장히 좀 최근 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쵸, 그게 그쵸.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약간 뭐 이런 표현 뭐 다들 아시니까 쓰겠지만 이게 프랑스 창녀의 향수 냄새 같다. 뭐가 해야죠? FWP인가? 뭐 네, FWP. 그런 표현으로 막 되게 저속한 안 좋은 표현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보모 증류소가 약간 산토리 회사로 넘어가면서 이게 일본 사람들이 약간 굉장히 좀 프로럴한 느낌? 약간 꽃내음 같은 그런 거를 좀 좋아하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뭐 제품을 만든 거 아니냐 해가지고 막 굉장히 그 당시에 약간 화장품 향 같은 올드보모 마셔보면 그런 향이 좀 느껴지는 게 되게 많아요. 특히나 그 뭐 저희 업장에서 많이 마시는 그 보야지나 클라렛 같은 뭐 그런 그 제품들 마셔보면 정말 막 화장품이나 여자 향수 냄새 같은 그런 향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느껴져요. 그 시대의 보모는 이제 빔산토리 넘어가기 전 제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는 그쵸, 걸 수도 그쵸. 있죠. 네. 그게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뭐 원인이나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 올드 보모, 그 당시 모리슨 보모들에서 그런 향들이 독특한 향들이 많이 분매 같은 게 좀 올라오고 그렇죠. 네네. 약간 화장품 향, 뭐 향수 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면서 굉장히 좀 독특한 네, 향과 맛이 나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모리슨 보모. 그렇죠. 근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됐건 이런 뭐 올드 바틀에 대한 가격 인상 이런 것들은 이게 거래가 돼야 실질적으로 거래가 돼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게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최근 들어서 많이 그런 위스키들이 많이 찾으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즉위하고 나서 최초로 방문한 스카치 그쵸. 증류소도 이제 네네네. 보모였다고 하는데 이제 빔산토리에 인수되고 또 이제 라프로잉마저도 나중에는 이제 넘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엄청 스코틀랜드인들이 굉장히 비통해하고 슬퍼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이제 유명 작가가 책도 내기로 했잖아요. 네,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이제 위스키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뭐 이분이 이제 아일라 위스키를 좀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표현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스키의 분수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모보다 라프로익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이랑 같이 아마 여행을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낭만 있네요. 사모님이 되게 좋은데요. 위스키 여행을 선뜻. 이게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그 아일랜드랑 이제 그죠 스코틀랜드 증류소들을 다니면서 썼는데
약간 그 책 때문에 약간 일본 사람들이 그런 스카치 위스키 특히나 아일라 위스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이 시기 자체로 봤을 때는 그 이제 보모랑 그 라프로익 증류소를 엄청나게 예찬을 많이 하거든요 그 측에서. 근데 그게 이제 뭐 산토리로 인수된 그 시기니까 약간 마케팅적으로 약간 좀 활용하지 않았나. 그죠. 이제 94년에 보모가 인수되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99년에 아일라 그쵸. 섬을 가고 네네. 14년에 다시 이제 라프로이기 네. 빔으로 넘어가네요. 네네. 그러니까 뭐 약간 그죠. 뭐 근데 그게 매각되는 시기는 그렇지만 아마 지분을 그 전부터 이제 조금씩 야금야금. 사들였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 생산 공정? 네네. 그래서 뭐 엄청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얘는 피트 처리를 하는 보리를 쓰고요. 그러니까 페놀 함량은 평균적으로 한 25 ppm 정도. 네. 25 ppm이면은 뭐 보통 아일라 지역의 위스키들이 한 40에서 50 ppm 정도 되고 네. 뭐 내륙 지역인 뭐 하이랜드나 스페이사이드 쪽이 뭐 한 5 ppm 뭐 이렇다고 보면은 딱 중간 정도니까 굉장히 좀 뭐 균형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적당히 피트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약간 아일라 위스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입문자들한테는 딱 적당한 정도의 피트감이 아닐까. 약간 그런 와인 캐스크도 많이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과실 풍미의 달달함과 네. 스모키 같이 오는. 최근에는 와인 캐스크를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품에서 보면 버번 버번 캐스크 캐스크 많이 쓰고 좀 아쉽긴 하죠. 그리고 아까 이제 플로우 몰팅 이야기를 좀 잠깐 드렸었는데 한 30% 정도의 메가를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30%의 양도 막 어마어마해요. 막 그 한 번 하는데 14톤의 보리를 깔아가지고 4시간마다 이렇게 뒤집는데 7일 정도 걸린대요. 그리고 한 60시간 정도 건조를 시키고 이제 첫 18시간 동안 피트향을 좀 입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2개의 이제 아궁이가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건조를 하고 하나는 피트를 태워서 스모키한 향을 입히기 위해 쓰고 다른 하나는 기름을 태워서 열을 가하기 위해 씁니다. 네.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42%에 이르는 보리의 수분 함량은 5%까지 낮춰집니다. 너무 익는 거 아닙니까? 네. 피트는 증류소 남쪽에 있는 갈트브렉 무어라고 하는 곳에서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물은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피트도 섬 안에 있는 그 한쪽에서 또 그렇죠. 그렇죠. 아일라 네네. 피트. 아일라 피트를 사용하는 거죠. 계속 읽어봐. 그러니까 섬이니까 물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그렇죠. 짠물. 그렇죠. 수원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이 그 아일라 섬에 있는 수원들은 약간 지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그 다 이렇게 피트층을 지나는 수원이라서 약간 거기에 물에서도 약간의 그런 있겠네요. 그렇죠. 약간 제주도 그런 느낌이 피트 성분이 좀 느끼가. 있어서 아마 이 보모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네네. 약간 그 라간 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물을 끌어다 쓰는데 약간 석회암이나 사암지대 같은 데를 거쳐가지고 오기 때문에 약간 미네랄도 좀 많고 약간 섬 지하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곳에 뭐 헤더 피트도 좀 쌓여 있고 막 습지대나 이런 데를 좀 거쳐 와가지고 물도 완전 투명한 물은 아니라고 하고. 그래 맞아요. 네, 대부분 약간 아일라 지역이나 그런 데 가면 약간 갈색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맥켈란 갔을 때도 그 스페이 강도 약간 그래요. 내륙 지역도 물 색깔이 맑지가 않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투명한 색깔이 약간 아니고 약간 석회질이 좀 포함돼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그 흐르는 지대 자체가 약간 그런 성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또 위스키 증류소 근처들이 대부분 이 열을 식히고 그쵸, 이러면서 그쵸. 그런지 약간 좀 물 색깔이 약간 그런 증류소 외관이 좀 거무잡잡한 것처럼 그 냇가 주변에 바위나 돌도 좀 이끼 이렇게 막 이런 까무잡잡한 듯이 좀 그래요 좀. 근데 아일라도 혹시 다녀오셨어요? 아일라는 가보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너무 가고 싶은데. 하기하시죠. 진짜 그렇게 예쁘대요. 아일라. 아일라가. 예스.
그 뭐지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영어 공부하러 영국에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되게 특이하게 섬으로 들어가서 또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어가 좀 틀린데.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네. 저기 제가 알기로는 저분들 영어는 잘 못 알아듣는다. 완전 다른 거래.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내가 봤을 때 술 마시러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 한국 사람이 없다고 골랐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맞아요. 그 가면 엄청 반가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렇게 멀리서 온 동양인 있네 하면서 음. 목통에서 술 꺼내주고. 한국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화나 발효 과정은 6개 오레곤 파인 워시백이 있어요. 4만 리터짜리. 네, 거기서 한 48시간 최소 발효를 시킨다고 하고요. 거기서 나온 이제 워시 나오고 해가지고 만든다고. 특이하진 않고 되게 일반적이네요. 네, 그죠? 48시간이면. 네네. 48시간이면 굉장히 좀. 나무로 만든 워시백이겠죠. 그렇죠. 네네네. 전통적인 방식이니까. 뭐 증류도 이게 두 쌍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워시 스틸이랑 스프릿 스틸이 두 쌍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목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약간 낮은 편에 속하고. 네. 제가 읽어도 됩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일반적인 방식인 것 같고. 네. 약간 응축기도 옛날 응축기를 쓰는 것 같네요. 약간 웜튜브 방식의. 네. 컨덴서. 그리고 이게 증류기가 약간 중요한 게 이게 그 모리슨 보모로 이제 인수가 되면서 그게 1963년 네네. 뭐 그때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63년, 64년 네. 이때인데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기점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증류 방식이 좀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석탄 떼가지고 이제 직화 방식이었으면은 이때부터 이제 약간 기름 보일러 떼면서 이제 약간 증기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산된 첫 원액을 가지고 이제 블랙버머를 만들게 되면서 그죠. 네, 블랙버머가 이제 1964 이렇게 신스로 딱 나오는 거죠. 되게 중요한 기점이에요. 그래서 모리슨 보머 하는 것 같아요. 숙성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전에는 쉐리도 많이 쓰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버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진빔 산토리 소속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확실히. 김의 그- 오크통이 많이 넘어온다 네, 이거죠.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뭐 그런 캐스크들도 좀 많이 쓰고 그래도 뭐 퍼스트페이 쉐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좀 피니시나 이런 걸로 좀 많이 쓰는 걸로 예전에 뭐 다키스트 15년 다키스트 같은 경우라든지 뭐 그런 그것도 것들이 피니시. 피니시 제품으로 많이 썼죠. 지금 15년도 옛날에 18년이 그 올쉐리로 네네. 나왔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또 네. 안 지금은 그렇죠. 그죠. 쉐리 버번 섞여 나오고 네네네. 있죠. 많이 아쉽습니다. 아직도면은 15년은 12년 버번 숙성 후에 3년 3년 피니시로 알고 있어요. 피니시 쉐리고요. 네네네. 나머지는 따로따로 숙성해서 이제 블렌딩하는 방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저는 궁금한 게 그 18년이 면세 버전으로 나오는 게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게 디벤 컴플렉스라고 디벤 하는 컴플렉스.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올로로소랑 뭐 페드로 히메네즈 제품 쓰는데 그게 올쉐리인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맛 괜찮던데. 괜찮았어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병입 같은 것도 이제 좀 뭐 배치라고 하죠. 대부분 좀 많은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균일하게 하는데 약간 그 색소를 쓰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자세히는 몰랐는데 약간의 색소를 쓰는 것 같긴 하고 뭐 독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지는 뭐 제품 같은 경우는 내추럴 컬러로 뭐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고 보면 12년이 쉐리가 안 들어가잖아요. 버번 네네 캐스크잖아요. 버번만 들어가죠. 근데 색깔만 봐가지고는 쉐리예요. 약간 그래도 이게 좀 이제 밝아요. 다른 제품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12년이 좀 밝은 편이긴 한데 색소를 좀 쓰나 봐요. 그죠. 약간 호박색 정도. 그 숙성고. 그죠. 숙성고 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버모의 숙성고. 네, 넘버 원. 설립될 때부터 있었던 그 유명한 이제 넘버원 볼트, 레전더리 넘버원 볼트. 하는데 여기가 이제 해수면보다 3m 아래에 위치해가지고 뭐 약간 방파제 역할도 할 정도로 바다랑 가까운 저장고고요. 그리고 증발량이 일단 1%.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기온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일정하게 좀 낮은 온도로 유지가 되고 약간 습도도 굉장히 높을 테니까 뭐 위스키 숙성하는 데는 뭐 최상의 조건일 수 있죠. 1%면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발량이 굉장히 엄청난 적으니까 거죠. 고숙성하기에 좋은. 50년을 숙성해도 50%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것도 약간 볼트 시리즈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스 제품들이 나오지 않나요? 네네네. 그렇죠. 리미티드 에디션이 있어요. 블랙보모도 이 넘버원 볼트에서 음. 이제 숙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숙성 제품들은 다 넘버원 음. 볼트에서 좀 숙성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옛날에 사용하던 이제 숙성 창고 하나를 약간 이제 뭐 더 이상 사용을 못 하니까 네. 좀 애물단지였는데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수영장으로 만들어줬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지역에 이제 수영장이 없어가지고 제일 가까운 게 한 60km 떨어진 곳에 수영장이 있어서 거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이 보모가 그 이제 그 숙성 창고를 한 25m 정도 된대요. 네, 그 정도 되는 그걸 개조를 해가지고 약간 지역 사회에다가 기부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위스키 생산할 때 이제 발생하는 그런 열 같은 걸로 약간 수영장 온수 좀 따뜻한 데펴주고. 수영장인 거예요, 이제. 그렇죠. 좀 온수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대핀물로. 좋죠. 어. 지역 사람들은 뭐 엄청 좋겠죠. 음.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증류소들이 그 같은 그 지역 지역사회 기반. 그런 어떤 일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증류소들 보모만 그런 건 아니고. 저 플로 몰팅 하니까 일하고 힘들면 들어가 좀 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아, 약간 너 오늘 고생했으니까 들어가 몸 좀 시키고 와. 막 이런 거 아닐까? 회사에서 좀 이렇게 그런 지원 복지차. 차원으로 복지 차원에서 전 섬인데 왜 수영장을 가야 되는지 약간 맨 처음 궁금했다가 왜냐면 삽질을 많이 나가면 하거든요. 저기. 춥잖아 또 추워서 아마 따뜻하게 저 섬인데 이제 크기가 좀 가늠이 안 되는데 제주도보다 더 작아요. 작아? 그렇죠. 그 스코틀랜드가 우리나라랑 좀 거의 크기가 비슷하지 않나요? 아닌가? 스코틀랜드면은 더 작나? 영국 영국 자체가 좀 클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한국보다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크기니까 이 알라 섬이면 남한- 제주도보다는 좀 작을 음. 것 같고. 영종도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던데. 영종도 정도 규모로. 근데 그만한데 중류소 9개나 있고 그렇죠. 대단하다. 이게 원래 아일랜드가 그쪽 그러니까 아일라 섬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아일랜드가. 그러니까 이제 아일랜드가 어떻게 보면은 위스키의 이제 시작인데 그게 이제 스코틀랜드로 넘어오는 어떤 경로 자체가 캠벨타운이랑 그 아일라 섬 쪽으로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어떻게 보면 증류소가 제일 먼저 생긴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고 거기에서 이제 글래스고나 에딘버러 쪽으로 해서 로우랜드로 퍼져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랜드 쪽으로 퍼져나간 경로이기 때문에 그런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생긴 그 증류소 이름이 뭐였죠? 9개니까 저희 아일라 섬에 놀러 가면 9일은 최소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하루에 2개 다니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하루에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6일 돌아다니고 7일째는 수영장에서 아니야. 증류소마다 다 하루씩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중간에 쉴 때 수영장에 가자는 얘기를 그거 한 열흘 이상 가야 네, 됩니다. 한 2주 있어야죠. 아무튼 뭐 이 보모라고 하는 이 그 증류소에서는 그 모리슨 보모 그러니까 모리슨이 인수를 했던 시기 1963년부터 94년까지 그 시기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이슈가 제품들이 그렇죠. 완전 네네. 황금기인 거죠. 지금에 와서 보면 이 당시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모리슨 보모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렇죠. 후에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블랙보모가 그래도 아무래도 제일 일반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모리슨 보모보다도 이제 현실적인 거잖아요. 모리슨 보모는 그래도 비싸졌지만 먹을 수 있는. 근데 블랙보모는 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뭐 가격도 가격이고요.
뭐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한정판으로 나온 거니까 뭐 솔직히 그냥 일반 유저들이 블랙보모를 접하기는 쉽지가 않고 그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버킷리스트 같은 위스키가 된 거죠. 뭐 맥킬란으로 치면 파인앤레어 같은. 쉐리들이 진하면 간장이란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블랙보모는 사진만 봐도 저는 간장이 아니라 그냥 뭐 아예 시꺼매요. 콜라. 어떻게 그쵸, 저렇게 까만 수 이게 있을까 할 정도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모가 약간 버번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블랙보모 같은 경우는 100% 네, 쉐리. 올로로소 쉐리 네네네. 네, 캐스크 숙성이기도 하고요. 숙성 연도가 맨 처음에 나온 게 한 29년 네네 숙성. 29년 네네. 숙성으로 이제 제품에서 이제 조금씩 늘려가서 최근에 나온 게 뭐 50년 50년. 이렇게 나왔는데 뭐 그 정도 숙성이 되면 확실히 색깔도 굉장히 진하고 그 약간 피트 쉐리 느낌이 굉장히 좀 뭐 피트 자체가 굉장히 좀 부들부들해진 느낌이긴 하고 저는 블랙보모를 사실 마셔는 봤어요. 마셔는 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숙성짜리인지는 모르겠어 정확하게.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저희 업장에 이 블랙보모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열어보고 올까 하다가 못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제품을 마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한 40년 가까이 숙성된 거를 마셨던 걸 기억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맛이 기억이 안 나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저희 업장에 오시는 위스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손님이 이 블랙보모를 다른 분들하고 쉐어해서 같이 마시면서 그런 분들은 되게 인심이 좋아. 저희한테 한 잔을 딱 따라주면서 맛보시라고 해가지고 저도 후회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은? 그분들이 아니야 그분들은 뭐 저런 위스키들도 쉽게 구해서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셔봤는데 그건 좀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하게. 근데 굉장히 좀 풍부했던 느낌이긴 해요. 이게 깊이가 있다라고 해야 되나? 뭔가 가볍지 않고 굉장히 좀 풍부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뭐 뒤에서 좀 더 얘기하고 네네. 어쨌든 우리가 뭐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모리슨 보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제품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2부에서 뭐 좀 더 자세하게 쉬었다 해볼까요? 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잠시 쉬고 와서 2부에서는 이제 모리슨 보모의 제품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이따 봐요.